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효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Stay New, Stay Quality라는 제목의 방금 전에 발간된 보고서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갑자기 이 제목이 떠올랐는데 Stay New, Stay Quality.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Stay Hungry, 그리고 Stay Foolish. 우리 제가 모두가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이렇게 남기신 명언인데요. 항상 모자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러한 명언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Stay New 그리고 Stay Quality를 얘기하는 게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뉴에 있으면 뭔가 지는 것 같고, 퀄리티에 있어도 뭔가 지는 것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올드가 더 오르고 퀄리티 없는 애들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저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이 뷰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우리 자산전략팀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신월연구원, 그리고 박장욱 RA가 도와줬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뒤에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버냉키 형님의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약국입니다. 좀 뭔가 느낌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버냉키 형님. 이분이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조금이라도 일하셨을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요. 메인 스트리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금수저일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 고향에 내려가서 2009년 3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메인스트리트에도 중요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돈을 풀었다. 이 말을 했죠. 이런 얘기를 했던 버네키 형님의 어렸을 때 사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결혼 사진.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 책도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네. 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버네키 형이 그때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야, 월스트리트 살린다고 그렇게 돈을 풀면 되니?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보시면 연준의 총 자산이 증가하는 추이인데요. 2008년 그때 버냉키 형이 욕 먹었을 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11일 동안 1.2조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체에 대략 한 6년의 시간 동안 총 3조 원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3주 동안 1.7조 증가했고요. 아마 이 그림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서 조만간 여기가 8조 혹은 10조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냉키 형 얘기를 하면서 2009년 당시에 이제 연준이 돈을 풀었던 얘기를 했지만 그때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준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연준이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풀어서 가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냉키 형은 자꾸 금융기관에 투자한 돈 넣은 거 미안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준의 자산의 증가의 주요 목적지는 메인스트리트, 즉 기업과 가게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2.2조 달러, 정말 대단합니다. 2.2조 달러의 부양책을, 3차 부양책을 냈는데 4차 부양책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해야 되는 국채 규모가 3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만큼을 미국 정부가 빌려야 되는 돈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찍어낸 돈이 미국 정부를 거쳐서 메인스트림으로 간다. 즉, 요게 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 디레버리징 시기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뭐 얘기했던 거는 디레버리징의 시대에 디레버리징은 원래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디레버리징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2008년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소비가 줄고요. 그리고 부채를 탕감시켜 주고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들은 디플레이셔너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셔너리한 일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 찍기입니다. 돈 찍으면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셔너리하죠. 그런데 이 요인과 이 요인이 잘 균형을 맞추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즉 디레버리징은 디레버리징인데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은, 아니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진 않죠. 아주 많이 고통스럽진 않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020년은 어떠냐? 지금 여기에도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이 굉장히 심하고요. 여기도 인플레이셔너리한 압력도 되게 심합니다. 즉 지금은 유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고요. 소비도 안 하고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긴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시소를 탔는데 이렇게 긴 시소에서 정말 무거운 것들이 양쪽에 모여 있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돈을 이렇게 풀다가 '아 이렇게 풀어야 되나? 아니면 좀 천천히 풀어야 되나?' 뭐 요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 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돈을 풀어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욕을 먹냐면 자산으로만 투자되면서 자산 가격 상승만 일으켰다라는 부작용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 앞뒤 안 가리고 지금 트럼프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에 돈을 풀고 있는데 그 조치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연준이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 동안에 이 구간에서 굳이 이런 부작용을 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언젠가 이 자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 시기가 오면 이런 고민들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생각해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을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첫 번째, 연준이 돈을 푸는 목적지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기업과 가계로, 실물 경기로 간다, 실물로. 둘째,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극도의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 이거 내년에 기저효과 된다. 셋째, 올해쯤 언젠가 경기가 회복된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이미 공급망이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반도체 신규 투자하려면 ASML, 네덜란드 회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야 돼요. 그리고 암, 영국 회사, 못 옵니다. 물리적으로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려워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산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은 생기는데, 이 생산이 위축된 생산은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까지 감안하면 야, 인플레이션 없어,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저도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 발표했던 자료에는 디플레이션 유발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 그다음에 유가,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애들이다. 근데 인구, 유가 오늘 빼고요. 오늘 AI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라벡스라는 사람이 이제 패러독스가 있어요. 요건 이제 AI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패러독스이기도 한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일은 AI한테, AI한테는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쉽고 사람한테 쉬운 일은 어렵다. 이게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이 말을 왜 제가 가져왔냐면, 우리가 흔히 AI에 대한 얘기를 할 때, AI 진짜 사람한테 일도 뺏어가고 진짜 나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뺏어가지? 무슨 일을 뺏어가는지?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AI가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마라벡스 패러독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I한테 쉬운 일, 즉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뺏어가요. 그런데 AI한테 어려운 일, 즉 사람한테는 쉬운 일은 안 뺏어갑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연준이 그 직업군을 구분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로 루틴, 반복되는 일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이냐, 루틴하지 않은 일이냐 그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머리 쓰는 일이냐, 그냥 하면 되는 일이냐 이렇게 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루틴하지도 않는데 머리도 써야 돼. 그러면 관리자, 전문가 이거 고연봉자들입니다. 그리고 루틴하지 않는데 매뉴얼하다. 이거는 간호사, 음식 서빙, 그리고 이제 뭐 청소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그냥 쉽게 해요. 근데 AI는 못하는 일이에요. 네. 이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AI가 안 뺏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반면에 루틴한 일이요. 루틴한데 머리 쓰는 일.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직, 세일즈. 이거는 사람한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AI한테는 쉽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AI가 다 뺏어갑니다. 그럼 이 일은 늘어나지 않아요. 매뉴얼한 일은 당연히 로봇으로 대체도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더. 그래서 이게 이 고용 데이터를 쭉 보시면 이게 조금 흐리게 나왔네요. 요 일이 있잖아요, 이 일. 이 일만 늘어나는데 이 일이 과연 아까 뭐였까요? 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일 가능성이 높고 AI가 사람의 직업을 뺏어갈수록 디플레이셔널한 압력은 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디플레이셔널한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미국 정부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미국 정부는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3조 달러를 빌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아마 연준에서 찍어서 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드캡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일드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리를 어,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게 딱 막겠다. 그 말은 뭐냐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그냥 연준이 다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1%라고 하면 1% 이상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 이하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좋겠죠. 그리고 발행되는 채권은 30년물 등 초장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정부는 돈을 진짜 좀 뭐 그런데요. 돈을 아주 쉽게 법니다. 네, 뭐 연준에서 돈을 찍어요. 그리고 아주 싸게 빌릴 겁니다. 왜요? 일드캡을 만들 겁니다. 세 번째, 많이 빌립니다. 연준 자산 증가하는 속도 보셨잖아요. 네 번째, 오랫동안, 우리 1년 만기가 아니고요. 50년 만기로 빌릴 겁니다.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부럽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필요하면 돈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못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어딜까요? 신흥국입니다. 저희가 유가 전망에 기반한 자산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몇 가지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Z스코어를 계산했어요. Z스코어는 뭐 알트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개발한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얼마나 부도날 것 같니? 그래서 1.8이 안 되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페트로브라스 브라질, 페맥스 멕시코입니다. 또 옆에 볼까요? 이 회사들의 부채 비율 페트로브라스 200% 넘고요. 페맥스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즉 이런 나라들, 멕시코,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뭐 등등등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좀 미국도 저렇게 이렇게 돈 잘 빌리시는 것 같던데 우리도 좀 빌려주세요. 라면 빌릴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절대 안 되죠. 제가 아시는 해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회만 되면 팔려고 하는 것이 멕시코 채권과 브라질 채권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랑 브라질이 채권을 산다고요?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돈을 빌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국가가 좋냐, 어떤 국가가 안 좋냐라는 기준은 얼마나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3주 전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찍고 많이 이제 안정화됐을 때 어,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많이 안정이 됐죠. 근데 우리랑 같이 통화 수합에 올라탄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브라질도 있었고요. 멕시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행히 금리는 좀 내려왔지만 환율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요. 멕시코 한번 볼까요? 네, 멕시코, 네, 이렇습니다. 네, 진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은 말이죠. 이게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빌리면 왜 이 신흥국은 돈이 필요 없을까요? 이 신흥국도 똑같이 코로나 환자들 많이 생겨서요. 미국처럼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IMF로 가야 됩니다. IMF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죠. 근데 지난 주말에 IMF 총재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85개 국가에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IMF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자본 1조 달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조 달러를 그냥 단순하게 80으로 나누면 대략 한 13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흥국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될수록 뭐 더 힘들어지겠지만 뭐 주가랑 뭐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저희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옛날 기억나시나요? 픽스라는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또 여기 있네요. 예,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100% 넘어갑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지금 또 하필이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 포르투갈은 좀 덜하지만 이 두 개 국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지금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시장에 나가면 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개 국가들이 자, 독일한테 가서 좀 같이 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코로나 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발행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한테 ESM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ESM에 가서 돈 빌리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탈리아랑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돈 빌리면 또 무슨 뭐 IMF처럼 구제금융 아니 뭐야 구조조정 하라고 할 거잖아요. 귀찮아요. 안 해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독일이 그럼 그런 거 좀 빼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받아요. 지금 코로나 본드는 안 되니까. 왜냐면 코로나 본드를 발행하면 독일이 여기다 바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ESM에서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죠. 코로나 정부 때문에 부채가 급증되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상황,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질문. 지금까지 달았어요. 신흥국 안 좋다. 오케이. 신흥국 안 좋은 거는 근데 뭐 안 좋은 거고 중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대한민국은 그러면 돈 빌릴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럼 원화 채권은 안전자산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치환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 연구원님인 이 신월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진행한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재정 수입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정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는 재정 지출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갭만큼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올해 국고채 순증액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순증액, 이게 무슨 말, 어려워.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에서 새로 빌리는 돈은, 빌려야 되는 돈,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원래 이제 10조 원이었는데, 70조 원이었는데, 10조 원 증액됐죠. 더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럼 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볼까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예. 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돈을 얼마만큼 빌렸는지를 쭉 보겠습니다. 4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40조 원 넘은 때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20년에는요? 아까 80조, 21년에는요? 이거 뭐죠? 갑자기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두 배나 올랐어요. 두 배. 두 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시장에서 40조 원만 빌렸어도 됐는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앞으로 1, 2, 3, 4 최소 4년 동안 80조 원 이상씩을 빌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외국인들이 이거 사줄까? 안 사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 돈을 빌릴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빌리금 빌리는 건데 금리가 안 올라간 상황에서 좀 싸게 빌릴 수 있냐 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들은 좀 뒤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볼까요? 2018년 전망치를 보지 말고 2019년 전망치를 볼게요. 자, 여기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로 이런 속도로 지금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 자, 갑자기 기울기가 바뀌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 그리고 요거는 45%네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지금 45%면 높은 건가? 이거 바꿔볼까요? 이탈리아, 스페인 이거 잠깐만요. 140%인데요. 100% 넘고요. 그리스 180%.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GDP 대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 괜찮지 않나요?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는 뭐 인정. 그러나 이렇게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채권이 안전자산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주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 원화채권 보면 그래도 사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 뭐 좀 파는 듯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사주고 있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예. 다행이다. 네. 외국인이 원화채권 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거죠. 정말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살림살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럼 결론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아, 다행이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마지막 stay new, stay quality.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걸 그 라임 그대로 stay new, stay quality. 저희가 이제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게 long, new, short, old를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long, new, short, old는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그 프레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면서도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성장주가 뭔지 가치주가 뭔지 이게 애매해지기도 했고 구분도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좀 다시 나눠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뉴 올드라는 개념으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걸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지금 바텀업보다 매크로 변수 중요한데 매크로가 지금 확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뉴 안 되고 올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도주 지금 뉴였잖아. 주도주가 계속 가겠니? 라는 질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탑다운보다 더 중요하고 큰 그림인데 그건 세상이 변하는 방향이다. 지금 우리가 뉴로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롱숏이 확실하게 나왔던 섹터가 있어요. 유통 섹터입니다.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 주가 한번 보실까요? 거의 안 빠졌어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메이시스, 백화점, 제이시페니, 어, 귀중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뉴에 해당되는 그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그런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츠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글로벌 리츠의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낮아졌는데요. 디지털 리얼리티 에쿼티라고 하는, 네. 데이터 센터에만 맞춰져 있는 그런 리츠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20%나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뉴와 올드는 업종 기준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업종 간 차별화의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업종 내에서도 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실제 유가에 대한 얘기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왔으니까요. 2월 달에 이때쯤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뉴하고 올드의 성과를 보시면 이제 상대 퍼포먼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성과가 계속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누가요? 뉴가요. 뉴가 올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가 덜 빠져서 그래요. 뉴는 이만큼 빠졌는데 올드가 이렇게 빠져서 그렇죠.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30% 가까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빠져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올드가 오른다는 얘기죠. 안 오를 것 같았던 애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매일 밤에 잘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한 건가? 롱뉴 숏 올드?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뉴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이 뉴와 올드 중에서 어디에서 진행될까라는 거죠. 구조조정의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저금리가 만드는 게 유니콘과 좀비 기업이에요. 유니콘이 뉴라면 좀비 기업은 올드 기업 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유니콘이 생겨났던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어, 우버, 위워크,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던 거고요. 좀비 기업들은 저금리 때문에 이자만 겨우 근근히 내면서 이미 망했어야 되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어디서 구조조정이 일어날까요? 이번 코로나 이후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올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좀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3월 19일 정확하게 올드가 뉴를 이기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 체한펀드 도입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정부가 살려주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두산중공업 1조 지원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대한항공, 뭐 어려운 회사들 등등 올드에 있는 어려운 회사들 정부에서 살려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안 되나요? 네, 구조조정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올드에서 뭔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 그러면 어디 있나요? 뉴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 안에 15개 기업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어크의 채권 수익률이나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나 볼까요? 아우,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던데.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그런 그 류에 있는 유니콘들은 정부에서 안 살려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종업원 수고요. 예, 벤처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용 유발,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인들의 관심은 네. 그래서 안, 안 살려줄 것 같다. 어렵다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구조조정이 일어난 곳이 의외로 올드가 아니고 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위기 때 뉴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업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MS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MS를 확대한 이후에 주가는 더 많은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지만 스테이 뉴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작년 말부터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환호를 했어요. 근데 자, 1분기 실적이 다소 광고 실적이 조금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진 않고 이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MS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저는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광고 시장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광고를 덜 하더라도 효과가 안 나는 거를 덜 하겠죠. 훨씬 더. 예를 들자면 TV 광고. TV 광고 안 하겠죠. 차라리 인터넷 광고가 더 낫죠. 그래도.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는 덜 줄어드는데 TV 광고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구간에 네이버의 광고 시장에서의 MS는 늘어날 거다. 근데 만약 경기 좋아지면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퀄리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퀄리티도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 BS가 즉 재무제표가 굉장히 스트롱한 회사와 약한 회사, 우리가 말할 때 퀄리티가 있는 회사와 로우 퀄리티 회사의 주가 퍼포먼스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됐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위크, 위크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번 볼까요? 네.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퀄리티가 승리했다. Fly to quality. 퀄리티로 날아가라는 게 됐다는 거고 제 생각엔 이게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tay qua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ETF가 하나 나와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ETF가 나타나면 그 해의 트렌드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채권형 ETF인데요. 채권형 ETF가 생겨나고 나서 마이너스 금리가 이슈가 될 정도로 해당 펀드의 성과는 좋았습니다. 올해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기업들만 보유한 ETF가 새롭게 상장됐어요. 예, 신기하죠? 퀄리티, 퀄리티 얘기입니다. 퀄리티 얘기. 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stay new, stay quality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신규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